거거든요. 정말 좀 자유함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고 또 깊은 존재를 만나고 삶의 어떤 의미를 찾아가는데 몸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몸이 탁 긴장되면 어디가 제일 먼저 긴장될까요? 혹시 음소거 이렇게 해제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네, 어깨. 또요? 되게 어깨에서 긴장을 좀 많이 느끼죠. 근데 사실 턱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턱에 어금니를 이렇게 악 물고 있으면 물고 다니죠, 우리가 항상. 그럼 굉장히 이게 몸 상태가 긴장이 되면서 저희가 이제 실습을 좀 한번 해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서 이 턱을 악 물고 한번 이제 집 안을 돌아다녀 보는 거죠. 그럴 때 내 눈에 뭐가 보이는가. 네. 그래서 그거와 그 다음에 두 번째 턱을 좀 벌려. 바보같이 팔이 들어오고 뭐 이러니까 우리는 왜 옛날에 이렇게 입 다물어 이런 말 굉장히 많이 어렸을 때 듣잖아요. 입을 열면 우리는 굉장히 바보 같아지면서 띠리리띠띠 뭐 이러면서 괜히 바보 인상을 준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고 턱을 벌리면서 집을 한번 돌아보는 거죠. 한번 여러분 오늘 집에서 한번 실습 한번 해보세요. 내가 턱을 앙 다물면서 집을 돌아볼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돌아볼 때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느껴보시면 내가 긴장을 했거나 좀 위축이 돼서 돌아다닐 때와 또 입을 벌려가지고 좀 약간의 이완이 된 상태에서 돌아다닐 때 보이는 게 다릅니다. 답을 알려드리고 싶지만 안 알려드리고 싶기도 하고 근데 답을 알려드려야겠죠. 언제든 우리 안 뵐 수도 있으니까. 근데 입을 다물고 턱을 이렇게 턱관절을 닫고 다니면 이렇게 좀 어지러워진 거, 불편한 것들이 많이 보여요. 왜? 내가 긴장돼 있으니까 몸이. 근데 내가 이렇게 하고 벌리면 아까 봤던 그 긴장된 요소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결국은 내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아이의 문제도 아니고 결국은 나예요. 내가 얼만큼 내 몸의 긴장 상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가?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풀어내는 첫 번째가 바로 저는 늘 이제 코칭을 시작하면 하는 게 호흡이에요. 호흡. 호흡을 항상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스피릿 하면 이제 우리 호흡이 있어야지만 생명이 유지되고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 사람을 만들었듯이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데 호흡법을 알려드릴 저희가 시간적인 여유는 없지만 지금 가장 쉬운 걸 한번 알려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는 거죠. 옛날에는 막 한숨 쉰다고 뭐라고 하죠. 한숨 쉰다고. 근데 우리는 이 안에 담아놓었던 것들을 호흡으로 토해내는 연습이죠. 근데 안에 깊이 있는 것들을 확 토해내는 거죠. 자, 얼마나 많은 게 우리 안에 담겨져 있을까요? 얼마나 부정적인 많은 생각과 의식과 감정들이 있을까요? 얼마나 토해낼까요? 마음껏. 많이 토해내면 토해낼수록 내가 굉장히 긴장이 덜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대면하기 전에 호흡을 먼저 하는 거죠. 아주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이 호흡법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턱관절을 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방법만 이제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 두 가지 방법만 가지고도 내 몸을 이완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이완시키는 이 방법을 내가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내가 호흡을 통한 생명과 또 내 내면과 깊은 커넥션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태까지 전부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상황을 외부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로 향해져 있는 시선을 내부로 향해지는 내면으로 보는 방법은 가장 키포인트 호흡입니다. 그래서 호흡을 얼만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게 다르고 느껴지는 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많이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부모 코칭을 할 때 제가 선교사님한테 무슨 내용을 할까요? 이렇게 여쭤봤는데 가장 중요한 건 부모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고 부모가 잘하는 게 중요한데 그 첫 번째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나는 나와 결혼하였다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자, 내가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나, 또는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나 라고 하는 거는 다 어렸을 때 습득한 관계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대상관계이죠. 그런데 그 나를 바라보지 않고 너를 바라보게 돼. 아내를 바라보거나 남편을 바라보게 되면요. 결국은 우리한테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내가 나를 결혼 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내가 나랑 결혼 생활을 잘하는 방법입니다. 결혼하시면 여러분들 되게 어떻게 결혼 생활 하시나요? 길어지니까 지금 시간이 1시간밖에 없어가지고. 자, 그런데 나를 어떻게 결혼 생활하냐? 몸과 마음이 잘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치성이 있게 나아갈 때 사실은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두 번째, 그럼 내가 결혼 생활을 잘하려면 뭘 봐야 되냐면 세상을 봐야 되죠. 그래서 세상은 나의 거울이다.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 뭐 화가 나는 거나 짜증이라던가 걱정, 근심, 이건 전부 누구 거라는 거죠? 내 것이라는 거죠. 아이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어? 아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불안하구나. 내가 걱정이 많구나. 그럴 때 다시 나나 잘하러 돌아오는 거죠. 호흡을 하시고 내가 왜 불안하지?를 봐야 돼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상대에게 초점을 맞춘다거나 남편이나 아이에게 초점을 맞추면 이 고리는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가장 두 번째 중요한 건 나입니다.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은 상대예요. 세상은 나의 거울이고요. 그 거울을 비춰서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고 내가 결혼 생활을 잘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난 거울이면 나나 잘하자 이렇게 돼야 돼요. 나나 잘하자. 그래서 나나 잘해야 돼요. 계속해서 내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을 보세요. 그 갈등이 되는 걸 보세요. 그러면 나를 다뤄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를 잘 다뤄주면요. 이상하게 나만 잘 다뤘을 뿐인데 관계가 좋아요. 그래서 너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는 여러분 그 루빈의 잔이라고 이제 보셨죠? 이게 나고 이게 너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건 똑같다는 거죠. 내가 갈등을 바라보고 있으면 갈등이. 네.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보고 있냐? 외모를 보고 있느냐? 환경을 보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나를 잘 결혼 생활을 잘하면 너와의 관계도 잘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이슈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5세 이전은 되게 우리 아이들 5세 이전 또 뭐 12세까지도 맞는데요. 거의 생존 기술을 아이들이 잘하면서 배우게 돼요. 내가 어떻게 삶을 잘 살아야 될까? 그렇죠. 근데 오늘은 특별히 무슨 뭐 아이들이 자전거 타기 배우기 이런 것보다는 감성, 어떻게 내면을 감성적인 부분들을 아이들이 살아남는데 배울까? 이거에 초점을 맞출 거고요. 청소년기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어렸을 때 배웠던 그 생존 기술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이런 거 배웠는데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거 맞네? 이거 틀리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어렸을 때 배웠던 그 생존 기술이 바뀌질 않아. 부모도 바뀌질 않고 환경도 바뀌질 않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가져가서 역시 이렇게 사는 거였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더 많겠죠. 여기서 교정이 들어가서 아이들이 세상은 안전하고 난 정말 참 귀한 존재구나 라를 사는 것이 아니라 역시 위협해. 세상은 위험한 곳이야. 역시 나는 못난이고 찌질이야. 뭐 이렇게 계속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청년기가 되면은 청년기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원리를 발견해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가치와 연결시켜서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생존 기술도 배웠고 그것도 테스트 해봤어. 내 삶의 원리가 하나씩 나오는 거지. 돈이 많아야 돼. 뭐 이렇게 자기만의 어떤 원리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1세션에서는 이제 5세 이전에 이런 생존 기술 어떻게 아이들이 자기의 삶을 잘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것들에 많이 감정적인 의존을 하는가, 어떻게 또 테스트하고 그것을 언어화해서 사는가, 그리고 이제 청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원리를 발견하는 게 좋은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도체가 있어요. 여러분 많이 이제 아시죠? 이 에맥딜리아라는 편도체는 우리의 감정을 기억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감정적인 어떤 사건이
나한테 딱 왔으면 아이들은 굉장히 위협을 느끼겠죠. 그 위협 속에서 아이들이 발견하는 게 뭐냐? 첫째, 싸웁니다. 두 번째, 반항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플라이트, 도망을 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하냐면 얼어붙어요. 그래서 거의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가장 첫 번째 사건 몇 살 때예요? 그러면 우리가 되게 몇 살 때를 찾아 들어가는 게 좋냐? 3살 이전이 좋아요. 아니면은 적어도 6살 전인데 기억을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해리 증상 다 잊어버리고 무의식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펀이라고 그러고 아기사슴 역할을 해요. 즉 기쁜조의 역할을 하는 거죠. 비율을 맞추고 그럼 이게 이제 만성화되면 이렇게 해서 편도체 때문에 우리의 이 어떤 위협이나 두려움이나 또는 어떤 이런 긴장되는 불안의 사건이 오면 이 편도체가 딱 멈추게 돼요. 스탑하는 기능이 돼요. 그래서 한 가지 감정 외에 다른 것은 어떻게 해요? 작동하지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위에는 작동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언어가 딱 내가 고정된 언어만 기억하고 뭘 봐도 안전하지가 않아. 또 위협이 있어.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의식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의식하지 못해요. 뭔가를 의식해야 되고 다른 걸 봐야 되는데 그 다른 거는 그 의식하지 못하고 그 한 가지 감정과 그 언어에만 딱 이렇게 매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사랑을 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내가 안전할 수 있을까? 내가 또 어떻게 내가 살아갈 때 좋은 생존 기술을 습득할까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정말 중요한 건 의식을 할 수 있는 습관 또는 어떤 버릇 같은 거죠. 버릇. 또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어떤 습관으로 가지 못하는 거죠. 왜? 부모가 얼마나 우리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키웁니까? 근데 아이들이나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틀림없이 우리를 사랑한 건 아닌데 우리가 굉장히 지금 어떤 긴장 상태나 위협 상태를 더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이유는 이 편도체에서 주는 그런 자극들이 딱 우리를 어떻게 해요?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다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한 가지 감정과 그 언어, 거기 그때 나오는 언어들이 있어요. 그 언어들의 그게 이제 새겨져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이를 혼냈어요. 자, 손을 떨어. 근데 애한테 딱 때리면서 손 떨지 마. 이렇게 되면 애들은 갑자기 자기도 지금 뭔가 무섭고 두렵고 춥고 손을 떠는 이유가 있을 텐데 부모가 이게 딱 스캅시키면서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손 떠는 게 굉장히 안 좋은 걸로 되겠죠. 그런데 엄마가 좀 내가 너무 심하게 야단을 쳤나? 하고 아이스크림을 줘. 그럼 달라질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생명의 위협과 관련된 일은 대뇌에 저장돼서 비석처럼 새겨져 있어요. 비석처럼. 편도체. 그래서 절대 떨어져 나가지 않는 거죠. 이렇게 떨어져 나가지 않으면 아이들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것대로 사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게이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편도체에. 게이지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1부터 10까지 점수가 있어. 그럼 항상 8 정도는 차 있는 거예요. 자기의 핵심 감정이나 기본 감정 속에. 어떤 사람은 두려움, 또 어떤 사람은 불안. 저 같은 경우에는 수치를 좀 많이 나요. 수치심이 굉장히 많이 8까지 차 있는 거죠. 그러다가 누군가가 수치심을 딱 자극하면 갑자기 그냥 확 이렇게 얼굴이 하얘지면서 수치심이 딱 올라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 이게 어떻게 돼요? 비석처럼 우리에게 새겨져 있다는 거죠. 왜? 그때는 바로 생존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살아남으려면. 그래서 우리가 아이 때부터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나 혼자, 내 스스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거. 내가 호기심을 채워갈 수 있으면서 살아가는 게 안전할까? 이렇게 못 산다는 거죠, 애들이. 어떻게 해요? 생존을 위해서 엄마 뜻대로, 아빠 뜻대로 살아가는 걸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사실은 몸을 많이 의식해야 돼요. 내가 몸이 내 의식할 수 있는 거, 경청을 많이 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턱이 당겨져 있다. 아, 내가 어깨가 굳어져 있다. 아, 내가 지금 배가 땅땅하다. 아, 내 가슴이 지금 둥둥 뛴다. 라고 하는 몸의 의식을 많이 의식하시면서 가야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의 감정은요. 어디에 저장이 돼 있다?
감정 코칭을 하려면요, 여러분, 감정을 다룬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뭘 다뤄야 되냐면 감각을 다뤄야 돼요. 몸의 감각. 내가 불안을 느꼈을 때 몸에 어디에서 가장 많은 감각이 느껴지느냐. 그래서 감각을 다루지 않으면 감정은 처리가 되지 않아요. 왜? 세포에 저장이 돼 있으니까. 비석처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몸이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고 하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 아이죠. 우리가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편도체, 감정 정체성들이 심어져 있을까? 그러면 이제 생존 단계에서 엄마는 늘 어떤 자리에 있냐면 고릴라처럼 위치를 해요. 내가 널 돌봐줄게. 내가 널 돌봐줄게. 내가 널 보호해줄게. 엄마는 힘이 세. 엄마는 엄마잖아? 라고 하는 어떤 고릴라의 자세로 위치할 수가 있어요. 그럼 아이는 어떻게 하냐면은 사슴 같은 자리에 딱 해서 엄마 이렇게 되는 거죠. 엄마 날 살펴주세요. 엄마 나를 보살펴주세요. 나는 엄마의 보살핌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이 위치에 서서 이 둘이 관계를 하면서 진짜 중요한 핵심적인 어떤 essential strength, 나만의 가지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힘, 존재감, 내 존재가 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잃어버리게 된다. 여러분 좀 선명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걸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좋아요. 자, 그래서 내가 어떤 고릴라의 위치에 있느냐 아니면 내가 사슴의 역할에 있느냐, 이 두 개의 추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근데 추의 원리가 어떻죠, 여러분? 킹콩이면 어때요? 여기까지 올라갔다. 그럼 그만큼 추는 더 많이 올라간 만큼 또 이쪽으로 가게 돼 있죠. 이 추가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가장 중요한 안정적인 이 가운데 추가 이 자리에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을 때가 많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킹콩으로서 이런 거죠. 나는 어떤 엄마인가 한번 감정 정체성이 어떤가를 한번 보세요. 나는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또 존중받기 위해서 엄마로서, 그렇죠? 또는 컨트롤하기 위해서 강해져야 돼. 이런 것이 나에게 있나.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엄마가 그때부터 알코올을 먹고 그리고 또 아이를 때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 아이는 어디다 자기가 마음을 둘 데가 없어. 자기가 마음을 둘 사람은 자기를 봐주러 오는 아줌마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아줌마하고 이제 관계가 되지만 어느 날 이 엄마가 쓰러지니까 내가 강해져야 돼. 내가 살아남아서 엄마를 도와야 되겠다.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자기는 킹콩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자기 스스로를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내가 널 도와줄게. 그러니까 아이인데 엄마를 돌봐주는 거죠. 엄마, 내가 엄마를 돌봐.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킹콩의 자리로서 내가 강해져야 된다. 그럼 이제 사슴은 어때요? 난 너무 약해요. 누군가가 나를 좀 돌봐줘야 돼요. 그래서 돌봄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의 필요를 좀 채워주세요. 저를 돌봐주세요. 내가 당신의 기쁜 조가 되어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두 개의 추가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는 관계이죠. 한국도 그렇고 거의 세계적으로 남자들은 킹콩의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쁜 조의 역할인 사슴의 역할을 해서 남자들을 기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개의 감정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정체성을 가지면서 나는 킹콩이 돼야 돼. 나는 사슴이 돼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부모가 그 역할과 부모의 역할과 또는 부모의 모델, 부모한테 배운 대로 하게 됩니다. 그렇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요? 네, 내가 어떻게 역할을 해왔고 어떤 모습으로 내가 감정적으로 의존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관찰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럼 내가 이걸 멈추냐? 바로 이게 이제 여기서 하는 게 아까 얘기한 essential strength예요. 뭐예요? 내가 내적인 힘, 내면의 힘, 내 존재감 늘 관찰해야 돼요. 내 몸을. 내가 지금 킹콩이네. 빨리 내가 중간으로 와야지, 내 몸을. 근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호흡을 하는 거예요. 먼저 호흡으로 내 몸의 호흡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느끼면서 몸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순간 뭘 느껴야 되냐면 내가 뭘 말하고 싶은지 메시지를 받아와야 돼요. 내면에서. 근데 그걸 외부에서 내가 주어진 대로 너 왜 이렇게 했어? 왜 또 이렇게밖에 못했어? 아니면 당신은 왜 허구한 날 애한테 관심이 없어? 라고 외부의 메시지를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내면에서 내가 내가 지금 내 몸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네. 내 몸 안에서 어떤 의식들이 흐르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니까 성령님께 지혜로 기도를 하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를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린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고릴라와 밤비로 가서 의존하게 된다는 거죠. 이 감정적인 의존. 그러면서 나 이렇게 안 했어야 되는데 후회하는 삶을 살고 그러면서 굉장히 우리가 무서운 그런 상태, 두려운 상태에 머무르게 되죠. 그러면 내가 안 그러고 몸을 잘 의식한 사람은 어떡할까요? 내 핵심 감정, 내면 본질적인 힘이나 그 다음에 스스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독립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도 불안해하지 않고 깊은 만족감으로 어떤 풍요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감정적인 것들을 많이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알아차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아이들에게 이거를 되물려 주게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제가 잠깐 좀 말씀드렸는데 우리 최원유 키르스탄에 있는 선교사님께서 제가 여태까지 좀 이렇게 말씀드렸던 걸 한번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정리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해되는 대로. 너무 제가 저만 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네. 지금 제 컴퓨터가 네. 예, 음성을 최대로 켰는데 또 네. 불구하고 선생님 말씀이 중간중간에 조금 안 들리긴 했었어요. 네. 네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부모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 그 중에서 이제 처음에 강조하셨듯이 아이들의 그 몸을 봐라. 그 또 자신의 자신의 몸과 아이들의 몸을 봐라.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는 자신의 어떤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래서 예, 그게 이제 하나고요. 두 네. 번째는 두 번째는 나의 감정 정체성이 어떤가. 네. 네, 나는 킹콩인가 사슴인가 다 이제 네. 보고 중심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네. 예, 두 가지로 간단하게 그렇게. 네. 네. 최원 선생님께서는 주로 어떤 정체성에 계세요? 뭐 킹콩이나 뭐 사슴이나 이렇게. 아니면 나는 늘 센터야. 늘 센터는 아니고요. 네. 주로 어떤 예, 감정 정체성을 갖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저는 주로 네. 사슴이었던 것 같아요. 예, 네. 음, 제가 네. 예, 이제 저희가 중국에 있다가 보니까 음, 이제 아이들을 돌보긴 했지만 참 제 내면이 굉장히 약하다 이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네. 예, 네. 사슴의 정체성이 더 많았던 것 같고 이게 음, 아이들한테 은연중에 음. 좀 흘러갔던 건 아닌가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되게 이제 사슴의 정체성이면 계속 막 필요를 채워야 되고, 다른 사람의 목적을 내 목적보다 더 중요시 여겨서 그 사람의 삶을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사람의 목적을 내가 이루어줘야 돼. 남말대로 사는 거죠. 그 기쁨조니까. 그러다 보면 나중에 결국은 번아웃이 되고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뭐지? 이제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뭐지? 계속 거기에 초점을 맞춰 살아야 되는데 내가 진짜 뭘 하려고 하지? 이런 건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게 뭐지? 그래서 모두 인정 욕구와 어떤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늘 이렇게 이제 사슴과 같은 일들을 하게. 안 그러면 뭐 이제 막 킹콩처럼 매일 이제 화가 나가지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막 가슴을 막 치고 이렇게 막 이렇게 벽 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되게 살아나게 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역할과 룰을 계속 따를 수 없는,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잠깐만요. PPT가 하나가 여기 있네요.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게 킹콩이나 또는 어떤 사슴의 역할을 하게 되면은 이제 사이클을 돌게 돼요. 그때 이제 두려움이 이제 왔어요. 그럴 때 내가 두려움의 사이클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럼 두려움의 사이클로 이제 가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디소시에이트가 되는 거예요. 즉 분리가 돼요. 이 두려움이 딱 왔으면 무서워 이러면서 나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뭔가 내가 뜻하고 있거나 원하는 것들과 분리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즉 내 몸은 느껴지지 않아요. 내 머리가 돌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서 내가 킹콩으로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이때는 사슴으로 역할을 해야지 라고 가게 돼요. 그러면서 내 몸과 마음이 딱 이제 분리가 되어진다는 거죠.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는 없어. 그래서 제가 우리 MK 아이들을 코칭할 때 가장 많이 찾아오는 게 마음을 찾아와요. 마음을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 무섭고 두려운 걸 너무 느끼기가 힘드니까 아이들이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그럼 마음 버리면 모두 버려요? 몸은 당연히 버리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항상 아이들에게 말을 많이 하는 게 마음을 읽기. 근데 마음을 좀 많이 읽어줘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굉장히 분리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경험하는데 전혀 의식하지 못하죠. 내가 이렇게 분리됐구나. 자, 이렇게 되면은요, 우리가 로스, 존재감을 상실해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생존했을 때 엄마 아빠한테 받았던 그 기술을 계속 발달시키려고 연습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거 진짜 너무 애들이 하다가 포기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나를 잃어버리면 정말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제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독에 걸려요. 그래서 어딕션. 왜? 나를 어떻게 채워야겠죠. 내가 없으니까. 나를 뭔가를 채워줘. 저 같은 경우도 정서적 허기짐이 많아요. 체격이 항상 뚱뚱해. 늘 먹는 걸로 채우는 거죠. 먹는 게 중독이거나 아니면 일을 해야 돼. 일 안 하면 막 너무나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중독에 빠지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뭔가 자기가 승리의 법칙을 이렇게 사니까 되는 거였어. 승리의 법칙. 돈이 중요한 거였어. 명예가 중요한 거였어. 그렇죠?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명예를 추구하거나 돈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역시 인정받아야 내 마음이 풀어져.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른 걸로 채워넣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중독에 빠지고 중독에 빠졌더니 마음이 편해. 이게 이제 딱 나에게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가다 보면 결국은 이제 내가 없으니까 주변에서 시키는 역할, 그렇죠? 역할과 그리고 규칙에 따르게 되는 거죠. 나는 버리고 주변에서 주는 역할, 그다음에 주변에서 주는 규칙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할에 따르는 충실하게 되다 보니까 실제 그 역할이 내가 원하는 역할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런가 동시에 또 내가 이 역할에 맞는 룰에 따르다 보면은 이게 또 이 룰에 맞춰서 그러니까 강한 사람의 신념과 가치를 따를 수밖에 없게 되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가치를 그들이 요구하는 룰들을 내가 계속 실행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트 폭력을 당하는 아이들도 보면요. 지속적으로 데이트 폭력을 당하긴 하는데 딱 때리고 나면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주잖아요. 못 헤어지는 거죠. 또 심지어 우리 부모님이 비이성적인 애착. 부모님이 학대를 하는데 부모와 동일시하면서 그 학대를 받아서 내가 낮아진 자존감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학대하면 자기 존재감이 아예 없는데 굉장히 낮아진 그 자존감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부모에 대해 애착을 가져요. 비이성적. 이런 부모가 나한테 잘해주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스톡홀름 신드롬이나 페리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뭐냐면 은행 강도가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총을 위협해서 돈을 뺏었어요. 그런데 먹을 걸 줬어. 근데 그 순간 너무나 위협적이어서 자기 생존과 관련된 위협이 느껴졌을 때 먹을 걸 줘. 그러면 이상한 로맨틱한 걸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스톡홀름 신드롬하고 페리 신드롬이라는 거거든요. 뭐냐?
내가 굉장히 위협하고 무서울 때 부모가 예, 부모가 어떻게 해요? 먹을 걸 줘. 그리고 나의 기저귀를 갈아줘.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이 아,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그래서 불안정, 비이성적 애착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왜 어렸을 때부터 자식한테 막 이렇게 함부로 한 자식이 부모를 더 많이 생각하잖아요. 뭐 이런 거와 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어떤 역할과 어떤 룰에 많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렇죠. 그것도 역할과 규칙에만 따르는 아이들로 되고 점점 그럼 우울해지겠고 점점 자기 존재감은 없어지고 자신은 포기하고 역할만 하게 되는 우리 아이들을 보게 되겠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narrow communication을 하게 되죠. 말을 잘 안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는 어떤 소통이고 연결인데 연결이 끊어지는 거죠. 네. 그냥 뭐 지나친 일만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끊어진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뭐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우리 양로원 같은 데 가면 거의 말씀 없이 연결이 다 끊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은 사실 그런 수준이에요. 거의 말을 안 해. 진짜 원하는 얘기 부모랑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런 뭐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오늘 부제목이 뭐냐면 freedom to love예요. 자유함을 가지고 정말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요 벌써 2~3살 전이면요 다 알아차려요. 네,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140가구를 이제 카메라 가지고 가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다 조사를 한 거죠. 아 이렇게 카메라를 들여대면 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했는데 결국은 이제 한 2~3주 지나니까 다 카메라가 와도 신경을 안 쓰고 살더래요. 3분의 1 가정이 아이하고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아주 어린 애들. 눈도 안 마주치고. 그렇게 감정적으로 아이들도 그 속에 자란 애들도 이런다는 거예요.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 엄마가 오면 싹 안 노는 척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또 엄마가 가면 놀고. 이게 어려서부터 이미 3세 이전에 아이들은 다 어떻게 해요? 알아차리고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죠. 왜? 생존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자기가 살아나려고. 안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되니까? 죽을 거니까. 뭐가 죽어요? 다 죽겠죠. 경서적인 거나 어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두려움의 사이클로 아이들을 키우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될 경우에 이런 킹콩과 이런 사슴의 사이클, 그죠? 이 두 개의 추가 왔다 갔다 할 때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렇게 추가 가운데로 내려져 있을 때 우리가 두려움이 왔어요. 자, 이렇게 이렇게 두려움이 왔을 때는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돼요. 내가 왜 두렵지? 이 두려움 속에서 내가 왜 두렵지? 내가 원하는 건 뭐지? 먼저 원하는 것을 찾아야 돼.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뭐지? 내가 왜 불안하지? 이런 걸 알아차려야 돼. 그래서 먼저 뭘 하는 게 좋다? 두려움이 왔을 때 먼저 여러분도 커뮤니케이션. 이 두려움 뭐지? 몸이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는데 이게 뭐지?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뮤니케이션을 먼저 해야 돼요. 누구하고? essential strength. 진짜 내 존재야. 그렇죠? 우리가 자기 존재감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나 자신하고. 그래서 그 셀프 자기라고 하죠. 자기. 우리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걸 자기감이라고 하거든요. 자기감이 좋은 사람들은 자기하고의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서 뭐예요? 뭔가 자기가 중독에 빠지면서 에고적인 삶을 살게 돼요. 그죠? 근데 그 에고를 버리고 셀프, 자기를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돼요. 어소시에이션, 연합이 되겠죠. 그렇죠? 그때 이제 내가 몸도 알아차리고 내 마음도 알아차리게 되면요. 목표를 가지게 돼요. own purpose. 자, 목표를 자기가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게 맞구나 하고 자기가 목표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이 역할과 룰에 따르지 않아요. 역할과 룰에 따르지 않고
익스펜드 하게 되는 거예요. 뭐가 익스펜드 되냐면 커뮤니케이션 확장이 되는 거죠. 아, 그리고 또 내가 좀 더 자유로운 사람,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이 소통 능력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좁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아니고 뭘 한다?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아, 내가 뭘 할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말을 못하고 실수를 하고 또 잘못된다고 해도 계속해서 내가 나 스스로와 밸런스를 맞춰가. 이럴 때 마음속에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고 어떤 풍요로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결핍감이 아닌. 이런 자유의 사이클로 가야 된다는 거죠. 자유의 사이클. 그러면 이렇게 추가 내려져 있을 때 우리는 자유의 사이클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주로 킹콩 같은 역할을 하고 어떤 기대감을 갖고 사는지는 이제 이거는 어렸을 때 감정 사이클을 1단계에서 보고요. 2단계에서 이제 이 킹콩에서 주로 어떤 언어들을 내가 쓰고 뭘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는지를 우리 청소년기 테스트 해가면서 어떻게 사는지 그걸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추에 내려지게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우리는요. 내가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져. 자, 미워져.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미움은 사실은 누구 미움이라고 그랬죠? 세상은 나의 거울이니까 나를 미워하는 거겠죠. 예. 나를 너무나 미워하면 우리는 비난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비난을 많이 하는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뇌가 감정, 우리 아까 얘기한 편도체, 이 편도체가 굉장히 많이 얼어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비난의 메시지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또 정신적으로 일을 좀 잘 못하면 절망에 빠져요. 그래서 이 추가 또 흔들려 가겠죠. 내가 절망에 빠지는 순간 나는 또 킹콩이 되거나 아니면 또 사슴의 역할을 하겠죠. 아니면 내가 몸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좀 잘 못 믿어요. 사람은 굉장히 불신하게 돼요. 이 믿지 못하죠. 그리고 결국은 일에 대해서도 잘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책임 이렇게 이제 4가지 추가 결국은 스토리와 기대를. 여러분들이 사실은 누군가를 못 믿는다? 이건 나의 문제, 내 이슈죠. 우리 아이를 못 믿죠. 아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 뇌에서 이미 불신의 에너지, 그죠? 이런 것들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책임함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추가 가장 이 추가 이걸 매달고 다니는 경우에는 훨씬 더 스토리와 기대 속에 많이 빠져 있겠죠. 아내를 많이 비난한다? 그렇죠. 자기 겁니다. 나를 내가 무엇을 비난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내가 절망에 빠져 있다? 내가 무엇의 희망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지 않고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가능하면 이 추를 이렇게 가운데, 즉 현재에 살게 만들까? 즉 내가 몸을 어떻게 하면 잘 의식할까? 이런 추가 가운데로 내려지게 하는 방법들이 있겠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언어가 있는데 이제 불안이 왔거나 또는 걱정이 왔거나 또 뭐 이런 일들이 오면 늘 저한테 하는 언어가 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합니다래요. 감사합니다를 많이 하면 어느 순간 제가 킹콩이나 어떤 감정적으로 이렇게 사슴으로 갔다가 가운데 몸이 딱 내려지면서 가슴에 에너지가 쑥 밑으로 내려앉는 그런 몸의 에너지를 많이 느끼게 돼요. 또 심지어 예배를 듣는데 저희 아들은 화장실을 예배 시간에 한 3-4번은 갑니다. 이제 우라통이 터지죠. 그때 이제 어렸을 때 얘기예요. 그래서 우라통이 터지는 그 즈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우라통이 터지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계속 여기에서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 아들이 이쪽에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에너지를 이렇게 딱 떼어내고 저를 딱 묵상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걔에 대한 우라통 감정이 싹 없어지는 거죠. 뭘 의식해서? 제 몸을 의식해서. 네, 의식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빨리 알아차리고 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되면은 점점 어떤 일이 벌어요? 격려를 하게 돼요. 격려. 내가 나를 격려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격려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 자녀분들을 격려하시나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딸한테 이쁘다고 말하고 그럼 사진을 맨날 찍어보내요. 사진을 찍어보내는 의도가 뭐겠어요? 이쁘다, 잘 나왔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반응해야 돼요? 너무 예쁘다.
너 어떻게 이렇게 예쁘니? 이렇게 얘기해줘야 돼. 설사 안 예쁘더라도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죠, 우리가. 그죠? 격려해주고. 아들은 굉장히 잘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해줘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언어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거 말고도 뭐 우리 격려의 5가지 방법 이런 거 있는데 오늘 그런 건 안 하고 일단 우리는 격려 에너지를 가지고 아이들을 격려한다. 그럼 내가 격려가 안 나와요. 왜? 너무 비난이 많아서 그래요. 누구를 비난한다? 너무 싫어. 누가? 내가. 내가 싫어하는 거는 바로 이 스토리와 기대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 아이를 격려할 건지. 그 다음에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절망에 빠지지 않고 희망. 내가 무엇의 희망인지. 그럼 여러분의 희망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의 그죠? 자녀이겠죠? 우리 이 유지연 쌤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희망이 무엇일까요? 라고 물은다면 뭐라고 대답을 해보시겠어요? 희망은 네. 하나님께 있지 않을까 방금. 예. 우리 아이에게 희망은 뭐예요? 우리 아이들의 희망은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잘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잘 알아갔으면 희망이야. 그럼 이제 애를 잡겠죠. 하나님을 안 알아가면. 그렇죠. 이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 돼요? 내가 희망인 거지. 내가 뭐의 희망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의 희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나 더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가면 돼요. 그럼 아이는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역할을 배우게 된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저절로 알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나는 안 알아가면서 내 거를 내가 못하니까 네가 해. 이렇게 되어서 너가 나의 희망이야. 이렇게 가면 거기서부터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죠. 왜? 내가 불안하니까. 그죠? 내가 킹콩이니까. 내가 사슴이니까 네가 해. 이렇게. 내가 널 돌봐줄게. 너는 하나님만 잘 알면 돼.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우리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의 희망이구나. 내가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알아야겠구나. 더 어떻게 하면 알까? 거기에 이제 에너지를 계속 쓰시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신뢰를 해야 되는 거죠. 신뢰. 내가 어떻게 나를 믿어줄까? 근데 우리가 이제 I love you 그러면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저도 처음에 이제 이거 연습했는데요. 이은자, 내가 정말 널 사랑한다. 딱 그러면 거울에 딱 이렇게 비춰놓고 얘기하면 살이나 빼 이렇게 얘기해요. 그다음에 또 이은자, 내가 정말 사랑한다. 너는 잘하는 게 뭐가 있니? 웃기고 있네. 뭐 이런 말들이 내 안에 셀프톡들이 많이 나와요. 제가 그 많은 걸 이제 다 쳐내고 I love you. 정말 너무 진짜 그렇지. 내가 진짜 널 사랑하지. 이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내가 화해를 하면서 I love you가 됐어요. 서로 주고받고. 그런데 I love you는 됐는데 신뢰는 안 되는 거야. I trust you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고 또 굉장히 이제 오래 우리가 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나 스스로를 신뢰하고 있느냐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는요. 내가 얼마나 나는 신뢰감을 갖고 있느냐예요. 그렇죠. 네, 그것들이 굉장히. 그럼 내가 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우리 아이들은 하나도 믿지 않아요. 믿을 수가 없어. 맨날 내가 롤을 계속 역할을 강조해야 돼요. 왜?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신뢰에 관해도 우리가 나를 잘 바라보셔야 돼요. 어떻게 내가 나를 신뢰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신뢰할 수 있도록 나를 어떻게 해요? 도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 나를 인정하세요. 내가 잘 못하는 걸 인정하고 사과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사과. 뭐 예를 들면 제가 좀 거짓말을 잘해요. 왜냐면 엄마가 너무 무서우니까 이제 엄마한테 가능한 한 혼나지 않으려고. 또 그리고 가능한 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잘한다는 거죠. 지금 나 어디냐 그러면 집인데도 나 지금 밖에 나왔어요. 뭐 이렇게 거짓말하는 이런 걸 하니까 제가 저를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 제일 화가 날까요? 아이가 정직하지 않을 때 제일 화가 나요. 왜? 내가 정직하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나는 내가 거짓말을 잘하는 걸 인정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과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보상한다? 최대한 가능한 한 거짓하지 않고 정직을 말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걸 굉장히 너무 정직한 거야. 쓸데없는데 제가. 정직하지 않아도 되는 거에 너무 정직해가지고 오히려
또 사람들한테 오해를 많이 받아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빚이 많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왜 코치가 빚이 많아요? 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막 정직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정직. 그래서 내가 이걸 보상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그 성격을 어떻게 개발할 건지 3단계로 나를 잘 어떻게 해요? 이끌어가면 돼요. 잘못한 걸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보상할 건지. 그렇죠?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보상을 하고 그리고 나 스스로의 그 정직을 개발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점점 나를 신뢰를 쌓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건 책임입니다. 책임. 내가 무엇을 책임질 거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3시인데 몇 시까지 해야 되나요? 성 교수님? 네, 지금 10분 남았고요. 그래서 2, 4분에 마무리해 주시고 한 7분 정도 Q&A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책임이에요. 어떻게 내가 책임을 질 거냐? 그럼 여러분 뭘 책임질 건가요? 내가 이 킹콩 되지 않겠다. 그리고 사슴의 역할을 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내 존재감대로, 내 존재대로 essential strength를 내가 어떻게 이 본질적인 내 안에 있는 내면의 힘을 책임질 거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비난하지 않고 절망되지 않고 불신과 책임하지 않는 진짜 책임으로 갈 거야. 근데 있잖아요. 우리 책임의 반대말이 제가 여기다 무책임이라고 했는데 책임의 반대말은 피해예요. 피해자. 난 이거에 피해를 봤어. 난 너 때문에 내가 너를 낳느라고 학교를 그만뒀어. 내가 너를 돌보느라고 아무 말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너에게만 이런 내가 피해자 코스프레 한다고 하잖아요.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피해의식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지는 게 뭐냐면 리스판스의 어빌리티, 반응하는 능력. 내가 어떻게 반응할 건지. 반응하는 능력. 이거는 뭐하고 관련이 되어 있냐면요. 여러분 반응하는 능력은요. 윌링니스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기꺼이 하는 거죠.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는데 내가 그냥 기꺼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책임감이거든요. 휴지가 떨어져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휴지를 주는 사람은 책임 있는 거예요. 그 휴지에 대해서. 근데 내가 휴지를 주고 싶지 않아? 가도 돼요. 누가 나한테 휴지 안 준다고 뭐라고 안 하거든요. 근데 내가 주서. 그러면 그거는 책임이 있는 거죠. 반응하는 능력.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에 책임을 지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내가 내 몸을 의식할 건지. 네, 내가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어깨가 뻣뻣한지. 그렇죠? 이런 것들에 늘 책임을 지시고 또 중요한 건 내가 의식의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의식하지 않았던 일들,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점점 의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는 1단계는 지금 생존 단계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자, 아이들이 정말 생존 단계를 잘해야 아이들이 관계를 잘해요. 이때 제때 우유를 먹고 제때 기저귀를 갈아주고 제때 반응해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진짜 충분한 사랑을 줬느냐. 이 생존 단계가 잘 이슈가 해결이 돼야 그 다음에 관계 단계가 잘 돼요. 근데 우리 아이가 관계를 잘 못해? 그러면 기질적인 건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경험적인 게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생존 단계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여기는 태내기가 없는데 뱃속에서가 제일 중요해요. 뱃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이 딸이야. 나 아들이면 좋겠어. 이 엄마가 마음으로도 난 이번에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근데 아이는 딸이야.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나 아들 아닌데. 나 꼬초 없는데. 나 어떡하지? 이때부터 벌써 얘들이 자기의 목숨이 제거될 위협을 갖고 태어나는 거죠. 태어나면 바로 어떻게 될까요, 애들이? 부모의 말을 너무나 잘 들어. 왜? 나를 죽일까 봐. 내가 아들이 아니라서. 또 어떤 치과 의사분은 아들이 4명이에요. 근데 이 4번째 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뭘 낳고 싶었겠어? 딸. 난 딸이 낳아야 되는데. 얘는 이미 꼬추를 달고 있는데 계속 딸 얘기하니까 태어나서 뭐의 역할을 해요? 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대조사를 본인이 챙기죠. 태내기부터 시작해서 출생 1살부터 3살, 또 4살까지는 아이들이 먹고 싸고 놀고 해야 되는데 이 기간에 얼마나 이 아이가 생존 능력을 잘 갖고 태어나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때부터 이 태내기 때 벌써 딸이다 아들이다라는 거 가지고 아이들이 정체성 혼란을 가진 애들은요. 존재감이 없어요.
늘 자기가 다른 사람 비율을 맞출 수밖에 없고요. 늘 사슴이야 이런 아이들은.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 에릭 에릭슨의 이제 인생 단계인데요. 여러분이 이때 아이들이 신뢰할 수 있고 자율성, 아까 얘기했죠.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자율성, 이거를 터득할 수 있고 그리고 주도적인 것들을 줘야 돼요. 요때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은 불신하죠.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날 못 믿어요? 이때 뭔가 불신이 있었겠죠. 수치심. 그래서 어떤 상처와 결국은 그 결핍들이 이런 역할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긴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다 해놨어요. 각 단계별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좀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 아이들이 이런 이 감정 정체성을 가지고 태어나면 분노나 질병, 열등감, 우울, 그 다음에 뭐 있어요? 가난, 뭐 이런 것들 또는 중독 이런 것들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다 하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였어요. 감정 정체성. 아, 내가 감정이 어디에 의존이 되어 있는가? 내가 킹콩의 역할을 하는가? 사슴의 역할을 하는가? 방법은 뭐다? 내가 몸을 많이 의식해야 된다. 근데 그런 몸을 의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일단 우리는 내 몸의 상태를 많이 의식해야 돼요. 그리고 나의 몸이 지금 우리가 과거에 대한 후회 30%, 미래에 대한 뭐 두려움, 뭐 불안, 뭐 3, 40%, 현재는 한 20%밖에 못 산다고 하잖아요. 현재 내 몸은 지금 현재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에 있는 내 몸을 내가 의식하면서 늘 나를 격려하는 거죠. 격려하는 건 이렇게 격려해요. 아까 하나 제가 빠뜨렸는데 I like, and I really like 그런 거죠. 이은자, 난 너가 사람과 사람을 또 사람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사람이라 좋아. 이은자, 나는 너가 열정의 존재라서 좋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잘 감당할 걸 알기 때문에 좋아. 이렇게 세 단계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굉장히 여기 가슴이 막 모락모락 하면서 설레면서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런 말을 해주는 거죠. 아이들한테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아이한테도 아들, 너가 매일 나를 이렇게 챙겨줘서 좋아. 걔가 매일 와서 뭐 에어컨 틀어주고 뭐 이렇게 선풍기 틀어주고 뭐 잘못돼 있으면 너무 챙겨줘서 좋아.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고 나는 또 너가 굉장히 순종적인데 또 그러면서도 네 일을 잘해서 좋아.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좋은 거는 너가 엄마를 사랑하는 사람이라 좋아. 네가 엄마를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데 너무 사랑하는 거죠. 매일 누워있자 그러고 매일 껴안아주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 단계로 격려를 해주는 거 좋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또 내가 희망의 존재다. 무엇의 희망의 존재인지 아이들에게 대신 막 핏바람먹으려고 아이들을 막 내 대신 네가 내 희망을 채워줘 뭐 이렇게 해서 핏바람먹지 않고 이렇게 가는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좀 마무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당 질문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시죠. 아니면 질문 아니면 뭔가 이렇게 난 뭐가 좀 정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깨달은 게 있으시면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너무 말이 빨랐죠? 우리 박수희 선생님께서는 네. 어떻게 들으셨는지. 네. 저는 일단 이제 두 아이가 있는데 두 아이 다 한 명은 큰 아이는 저와 되게 비슷한 친구고 둘째는 저와 되게 많이 다른 친구인데 달라서 이제 좀 어려운 것도 있는 반면에 너무나 저랑 비슷해서 또 힘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내가 나를 이제 사랑해주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나와 비슷한 내가 싫어하는 부분들이 이제 아이와 비슷할 때 내가 그걸 많이 견디기 힘들어하는구나 이런 거를 이제 느끼곤 있었는데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부분들, 나를 어렵게 하는 부분이 결국엔 이제 나의 문제고 내가 잘해야겠다.
네, 이 생각을 또 다시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남편과의 관계나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제가 이제 그런 내 마음에 그런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느낄 때는 항상 내 자신을 먼저 바라보고 거울을 바라보자. 사실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상담도 받아보고 막 이러면서 이제 했던 것이 저는 되게 이제 저의 욕구를 잘 모르고 제 감정을 잘 이렇게 파악을 못하고 그런 게 되게 어려운 사람이어서 특히나 약간 이런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이제 어쨌든 나를 집중하고 내가 어떻게 잘해야 되는 거에 대한 그게 되게 저한테는 어려운 숙제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네, 오늘 이렇게 알려주신 대로 네, 제 중심의 추가 저는 원래 이제 사슴 쪽에 가까운데 네, 잘 이렇게 잡고 네네 마무리를 잘 못하겠는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내가 사슴의 역할을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사슴 속으로 가지 않고 추를 자꾸 가운데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사슴 역할을 많이 오래 하다 보면 내가 어느 날 킹콩이 돼요. 네, 또 그래서 또 킹콩이 돼서 아이를 또 한바탕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내가 또 더 좌절로니까 그때 빨리 알아차리고 내가 가운데 내 몸으로 오는 거예요. 가운데로 온다는 건 내 몸의 느낌과 내가 나를 의식하는 거죠. 그러면 벌써 내가 화가 나 있지만 내 몸을 인식하다 보면 결국 화가 없어지고 내 몸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정은 무조건 몸의 감각이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떻게 이제 감각을 처리하는 건지는 또 기회가 되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네. 선생님, 방금 이제 실내 부분에서 아이가 정직하지 않을 때 아이를 다구치고 야단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먼저 스스로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좋은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냥 나만 이렇게 변하면 아이는 저절로 변하는 건가요? 그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가 정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화가 났다는 거지. 그죠? 근데 내가 정직하지 못하는 것에 화가 나지 않은 경우는 괜찮아요. 그럴 땐 내가 아이를 가르쳐야 돼요. 물론 근데 내가 그렇지 않고 정직하지 못한 거에 내가 킹콩이 됐어. 아니면 아이에게 막 절절매. 너 어떡하면 정직 이렇게 거짓말 안 할 수 있는. 엄마 정말 네가 좀 거짓말 안 하고 정말 정직한 애가 됐으면 좋겠어. 막 과보호를 해. 근데 이런 경우로 내가 가게 되거든요. 그럴 때 나를 보면 내가 어딘가에서 정직하지 못한 면이 반드시 나와요. 그걸 내가 스스로 나나 잘하자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내가 그 정직에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탁월해서 그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를 조금 정직하지 않아도 뭐 예를 들면 남을 사기친다거나 남을 막 등쳐먹거나 아니면 큰 저기가 아니면 얘가 정직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결과만 보지 않고 이 아이가 그렇게 한 어떤 상황, 사건들을 보시고 그때 그 아이의 이제 우리 비폭력 대화법이죠. 감정을 좀 봐주고 내가 왜 감정을 뭐 예를 들면 무서워서 그렇죠. 또 아니면 혼날까 봐 또 아니면 자기가 뭐 인격적으로 드러날까 봐 그리고 이제 또 그다음 어떻게 욕구 이 아이가 무슨 욕구 때문에 그랬는지 알아차려야지. 그렇죠? 사실은 거짓말을 할 때는요 반드시 욕구 때문인데요. 이 아이가 뭔가 필요한 게 있어요. 이 아이가 뭔가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요. 그렇겠죠. 그죠? 네. 그게 뭔지. 그거를 우리가 좀 봐주면서 이 대화를 끌어가야 훨씬 더 효과적인 거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효과적인 거는 이 아이는 단지 나를 알려주는 과외 선생님 뿐이에요. 과외 선생. 내가 이루고 있다라는 걸. 근데 내가 이 아이의 정직에 대해서 훈계를 해도 내가 내 정직을 개발하지 않으면요. 이건 계속 되풀이되고 반복되는 일만 나올 뿐이에요. 네, 이해가 되시죠? 내가 정직이 뭔지를 내 스스로 이제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계속 거울로 비춰주는 거예요. 거울로 계속 이 아이를 통해. 그러니까 자녀는 뭐 부모의 거울, 그죠?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 거울일 뿐이다. 근데 그 역할을 그 아이가 감당해 주니까
우리는 인생의 꽃다발을 그 아이에게 전달해줘라. 이런 얘기까지 하죠. 왜? 나를 알려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하나만 더 받고, 네. 아니면 뭐 질문이 없으시죠? 너무 잘 이해하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걸로 마무리하는 걸로 할까요? 오늘 네. 이제 여러분들 몸을 좀 많이 의식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턱 관절을 좀 열고 이걸 좀 많이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한숨 쉬는 게 뭐 복 나간다 뭐 이러니 한숨을 많이 쉬어야 돼요. 예전에는 막 이렇게 늘어진 사람이라서 요즘에는 너무나 긴장돼가지고 언제든지 앞으로 확 나갈 준비하는 사람 이제는 이렇게 열어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많이 토해내시고 사시면 훨씬 내가 이완된 삶을 살기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김 교수님, 네, 뒤 늦었지만 뭐 질문해도 될까요? 네네, 말씀하십시오. 이건 늘 그 부모된 자로서 나 자신을 늘 이렇게 바라보라고 지금 이렇게 계속 강조하시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어떤 그 아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뭐 아까 예를 들어서도 어떤 정직한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내가 정직하지 않았어. 근데 엄마가 훈계를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 상황에서도 물론 제 자신을 바라봐라. 저는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아이들을 훈육하다 보면은 딱 그 상황에서 너의 어떤 지금 이 부분이 잘못됐고 그랬을 때 또 가끔씩은 훈계와 또 뭐 체벌 아니면 벌서기 또 생각하는 의자 앉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도 아이들에게 훈계나 어떤 체벌이나 생각하는 의자나 좀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를 사용을 해보셨잖아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이거라 하면은 어떤 생각하는 의자, 뭐 체벌, 뭐 훈계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걸 해보셨죠, 여태까지? 네네, 많이 했죠. 네, 어떠셨어요, 결과가? 결과가 그 상황에 있어서는 아이도 인정하고 그러고 나서는 또 다시 또 대화하고 조금 뭐 변화하는 정도 있었죠. 네네. 아이들이. 이게 저는 이제 이렇게 보죠. 예를 들면 이게 그래서 이제 관찰이 제일 중요한데 내 몸도 관찰해야 되지만 아이들도 관찰이 중요한데요. 제일 저는 중요한 건 이거라고 봐요. 아이들이 뭔가 문제를 일으킬 경우에는 관심을 받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아니면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도 되겠지만 관심을 받을 때 이 아이의 관심을 체벌이나 훈계로 가져가지 않는 거죠. 그 전에 미리 이 아이가 정말 잘하고 있을 때를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잘하고 있을 땐 별로 칭찬 안 해.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디로 가요? 못하는 걸로 칭찬을 하겠죠. 그러니까 인정을 아니면 못하는 거에 관심을 받겠죠. 그러면 이제 이 아이들이 못하는 거에 관심을 받게 되면 이게 이 아이에게 뭐가 돼요? 학습이 돼요. 그래서 계속 얘는 못하는 거에 계속 학습을 하고 엄마의 인정. 왜냐하면 내가 혼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엄마의 관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정말 따뜻하게 사랑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훈계나 이런 체벌을 하기 전 단계, 즉 이 아이가 정말 잘하고 있을 때 인정해주고 정말 칭찬해주면서 이 아이를 관찰해주고 그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고 또 이 아이가 어떤 욕구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를 늘 우리가 바라봐 주면서 연결이 되는 게 중요해요. 연결. 그래서 연결됐느냐 안 됐느냐. 이 아이와 내가 연결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 부분이 여기에 더 에너지를 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연결이 되고 연결이 끊어지면서 계속 훈계와 체벌을 간다면 더 훈계를 더 많이 해야 되고 더 체벌이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학습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잘할 때 이 아이가 뭐 별것도 아니야. 너 어떻게 이렇게 똑바로 걷니? 어떻게 너 이렇게 앉을 때 등이 이렇게 딱 펴지면서 앉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잘 연결을 시키는 거고 또 그 아이의 장점을 잘 바라봐 주시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기를 좀 잘 인식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그래서 훈계와 체별은 아이들에게 어떤 부정적인 관심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께서 훈계와 체별을 하고 대화를 해서 아이들과 연결해서 이렇게 한다는 과정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잘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네. 네, 이 정도 첫 번째 세션을 이 정도 하도록 하고요. 또 우리 두 번째 세션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고 또 보내드린 자료를 이따 또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또 중고등학교 또 대학 이상까지 좀 오늘 전체 로드맵을 짧은 시간에는 저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이은자 코치님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좀 이렇게 만나실 수 있고 또 도와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네, 우리 박수로 한번 네, 첫 번째 세션 잘 마무리해 주신 이제 네, 감사합니다.